저는 131회 합격했던 배상일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김성공 원장님은 제 스승님이시고요. 그분 밑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약 1년간의 공부를 한 다음에 합격을 했습니다. 전 좀 다르게 설명을 해봐 드릴 건데요. 일단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받겠죠. 물론 기본서들도 받고 계시고 공부를 계속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 공부 방법은 어땠는지,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1년 안에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게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점수를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요, 46점을 맞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저는 뭐 공부를 많이 안 했고 그 정도 점수면 훌륭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48점이 나오더라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점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왜 채점자들은 나한테 점수를 짜게 줬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제가 했던 방법은, 이제 고민했던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약 1000명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장수가 한 10장 돼요. 그러면 10 곱하기 1000명이면 만장입니다. 만장. 이거를 초당 따진다고 생각을 해줘도 과연 이 1000명 중에 내 답안지가 합격률인 1% 안에 들어갈까요? 그걸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는 46점, 48점 받을 때 내 답안지는 벌써 저 밑에 나가 있었던 거죠. 합격자들 안에 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민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띄어야 되겠구나. 차별화를 둬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들어갑니다. 답안지는 검은색 볼펜으로 한 장의 페이지를 꽉 채우는 방식으로 나가는데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차별화를 하려면 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표를 그려서 쓰는 글씨, 저는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글씨 쓰는 줄은 줄이고 나는 공부를 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은 이제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답안지를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 적고요. 답이란 글씨는 안 썼습니다. 그냥 다 바로 나갔고요. 개요도 들어가고 정의 들어가고 관계식 들어가고 답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점자가 딱 보면 아, 얘는 정리가 좀 되어 있구나. 그리고 글씨도 큼지막하게 써서 답안을 가독성 있게 적구나.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합격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기본서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서 가지고 있고요. 계산 문제입니다. 기본서 문제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산 문제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서브노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도 없다 그러면 기본서 읽어가면서 내가 서브노트 작성해가고 그래서 시간 잡아먹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전 서브노트는 안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기본서와 문제지와 항상 가지고 다녔던 건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지금처럼 제가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처럼 문제지를 가지고 오면, 혹은 기본서를 가지고 오면, 기본서를 볼 때 답안지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을 해서 어떻게 채점자한테 어필할 건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K팩터의 설명을 하랍니다. 소화효과, 형식 승인, 유도, 장단점.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지를 봤습니다. 이 문제를 골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적을 건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50점 넘으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낮은 분들도 있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문이 4개가 나왔어요. 2장 반에서 3장을 채운다, 혹은 2장을 채운다. 이 지문 그대로 개요를 안 붙이고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요번에 시험은 떨어졌어. 그런데 기본서나 풀이집을 가지고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소설도 어떻게 적을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K팩트의 소화효과에서 답안지를 우리 교수님들, 김성원 원장님 분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적어 가시게 하는 겁니다. 왔어요.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면, 시험지를, 답안지죠. 답안지를 가지고 와서 1번 K팩터의 소화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표를 그립니다. 자, 이 표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기술사는 정량적이어야 해요. 정량적이어야 되니까 관계식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러면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계식을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Q는 K 루트 CP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양이 적거나 클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냐? Q는 K 루트 CP니까 K 값이 커지면 물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ADD와 RDD가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구나. 나는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관계식을 먼저 넣어주셔야 해요. 그런 다음에 표를 적을 경우, 클 경우 해서 이 페이지가 2페이지 하면 44줄, 44줄입니다. 4개의 지문이니까 11줄씩 들어가게끔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더 많아지면 안 됩니다. 왜? 2장 넘는다고 점수를 더 주는 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11줄에 들어가는지 직접 써보고 판가름하는 겁니다. 관계식 꼭 들어가야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추려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스프링 쿨러 헤드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외우고 있으면 쓸 수 있죠. 근데 소설 쓰셔야 되잖아요.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설을 쓰죠. 어떤 식으로 쓰느냐? 단순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쓰시냐 하면, 자, 주거용은 ESFR이니까 50 나오죠. 표준형은 당연히 80이고 라지 드롭은 160이고 화재 조기 진압용은 외우고 있던 K 값들 쓰시면 이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죠. 왜? 간단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소설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표를 그립니다. 여기에 설명이 들어가야죠. 왜? 주거용은 제실자의 피난 안정성과 그리고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ESFR의 RTI 값을 적용한다라는 설명을 써주면 이런 채점자들은 최소
아, 너 노력했구나. 0.1점이라도 더 주죠.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유도하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표로 다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중력 단위와 SI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SI 단위로 바뀌고 있죠. 이런 교재를 딱 받으면 일부러 안 바꾼 겁니다. 제가 일부러 안 바꿔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킬로그램 F 퍼 센티미터의 제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추세 안 맞죠? 왜요? 여기 P는 메가파스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책을 딱 받아보면, 기본서를 받아보면 내가 딱 보고 단위가 나와 있고 이게 중력 단위면 그러면 뭘로 바꿔서 외우시라고요? SI 단위로 나와 있는 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식이 아니라 토르첼리의 정리에서 루트는 EGH. 자, 100m는 1메가파스칼이니까 작은 거에서 메타죠? 지수가 100이니까 큰 거로 들어가면, 큰 걸로 바뀌면 곱해주는 단위 변환 방법에 따라서 V는 2 곱하기 9.8에 100 곱하기 MPA가 되죠. P가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죠. V는 14 루트 10P가 되고요. 이 P는 MPA가 됩니다. 이렇게 외우셔서 정리를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단위 변환, 그리고 SI 단위 변환,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 갈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갈 때, 이렇게 변환을 바꿔가면서 자유자재로 구사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방사 압력이 높을 경우의 장단점이다. 단순하게 우리는 내용만 들어갔죠. 이것도 제가 일부러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바꿔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표로 들어가려고 해서. 자, 그럼 여기서 표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 물분무 소화 설비의 물방울 크기와 관련된 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식이죠. 평균 물방울의 크기는 방수량의 양에는 비례하고 압력에는 3분의 1승에 반비례하더라. 관계식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왜? 소방기술사는 정량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실제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4번 쓰고요. 관계식, 그리고 이 식을 넣어주고요. 장점, 단점, 이렇게 설명해주면 점수가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이제 점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알려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문제점을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아, 나는 몇 점이구나 판단하는 점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점수를 판단을 하느냐? 자, 이 시험은 6점이 만점이다. 6점이 만점인데 빠진 게 없어야지 6점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게 있다. 마이너스 0.1점씩 해갑니다. 자, 그런데 빠진 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5.6점이었습니다. 그럼 가산점은 없느냐?
가산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가산점이 있느냐? 첫 번째, 글씨가 커서 너는 이 채점자인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 그리고 잘 썼어. 0.1점 더해줍니다. 두 번째, 그림. 성의 있게 그렸어. 감점 없애줍니다. 세 번째, 너 레이아웃이 괜찮아. 답안지가 폼이 나. 감점 없애줍니다. 그리고 전개가 논리가 있어. 그러면 만점이 6점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정말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원에서 시험을 내주면 정말이지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100점짜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험은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판단입니다. 6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틀린 게 있으면 감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걸로 커버 치는 거고요. 제가 이 커버 치는 걸 왜 커버 친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1교시 너무 어려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공부한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6문제는 알겠더라고요. 나머지는 4문제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소설을 쓰겠죠. 소설을 쓰는데 타당한 근거가 있게 썼으면 6.5점 받았겠죠. 그렇게 접근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1교시를 못 보고 망쳤더라도 나머지에서 틀린 거 없고 글씨, 그림, 레이아웃, 논리까지 정연해서 플러스 점수를 얻으면 합격하는 거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풀었던 방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장에 한 문제를 쓰는데 1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똑같이 쓰는 겁니다. 방법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4분법에 의해서 논리를 세우고 전개를 해나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4교시 문제가 아니라 1교시 문제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정의, 두 번째 메커니즘, 이건 그림과 절차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점, 네 번째 원인과 대책. 여기에는 소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를 세워서 답안지를 작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뭘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정의가 들어갑니다. 개요도도 들어갔고요. 2개 들어갔네. 그래서 전개해줬어요. 답을 내줬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원인과 대책에서 소견이 빠졌죠. 자, 계산 문제도 점수를 받으시려면요, 그림이 들어가고 소견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열통과 저항은 열 관류율에 대한 역수거든요. 우리 소방에서는 열 관류율을 열 전도율과 열 대류 전달열에 따른 복합적인 열 통과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단열재를 하고 단열재를 어떻게 두껍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소견에 들어오고 내용이 들어가주면 점수를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예비전원 설비 중에서 문제를 쭉 읽어 나갑니다. 용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그런데 난 이게 알고 싶답니다. 현장 내 고조파 저감 장치를 적용한 경우를 기준을 하랍니다. 그러면 우린 이건 다 외웠죠. 다 외웠습니다. 왜? 언젠간 나올 줄 알았거든요. 누구나든 간에 21년도인가요? 하여튼 나왔을 때부터도
지피법, RG법, 그리고 뭐 피지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뀐 게 지피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거에서 점수를 더 받으려고 하면 다 외우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왜 내가 점수가 안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조파 저감 장치를 적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안에 최소한 소제목이라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져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안 한번 보실까요? 개요 들어갔고요. 내용 쭉 들어갔습니다. 답안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고조파가 나오는데요. 따로 지문을 구성했을까요? 안 했죠. 그럼 난 뭘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답안의 형식에서 이게 도드라지게끔 표현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적어주시면 점수를 못 받죠. 난 정말 잘 적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 하나가. 수식에서 틀리고 뭐가 틀렸어요. 그러면 점수를 받을까요?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방기술사는 정량적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세우고 대책을 세워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문제까지 해도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넌 답이 그거밖에 안 됐어. 그럼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점수 받을 수 없죠. 내가 공부하는 건 문제를 읽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 줄 건지를 나는 평상시에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간단한 문제니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정말이죠. 어려워요. 이건 뭐 선택 못하죠. 왜? 설치 기준은 누구나도 아는 내용이고요. 이건 모르죠. 소설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면 이 문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소설 못 쓰겠더라고요. 억지로 쓴다고 그러면, 정말입니다. 억지로 쓴다고 한다고 그러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RTI 시험 방법에 따라서 풍도에서 헤드가 개방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한 그거를 내용을 떠올리면서 아마 설명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꼭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포기를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미 저는 합격을 했고, 그런데 이제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설명을 했어요. 개요를 설명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자, 그러면 법이잖아요. 법은 누구나도 쓸 수 있거든요. 누구나도 쓸 수 있고 줄마다 날릴 수 있어요. 한 줄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소설도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채점자 입장에서 답안지를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표를 그립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합격을 했고, 면접에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표를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줄에 소화장치 들어가고요. 감지부 들어가고요. 차단장치 들어가면 여기에 헤드를 넣는 겁니다. 채점자가 보면 내가 정말이지 점수를 매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앞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내용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 나의 목표는 1000명 중에서 10명, 20명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명 안에 들어가게끔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봤으니까요.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이거는 문제를 읽어봤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고 내가 풀어나가야 되는 방식이니까 어떻게 외웠을까요? 이건 풍도시험이죠. 아, RTI랑 비슷하겠네. 왜 제가 조금 전에 RTI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요? 풍속과 온도에 대한 기류시험이니까 풍도시험이겠죠. 그러면 작동시험은요? 액조시험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갔던 겁니다. 아, 액조시험입니까? 아, 혹시 NFPA에 어쩌고 저쩌고 헤드가 탈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던 그 시험? 바로 그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받으면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고 어떻게 묶어서 외울 건지를 갖다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짧은 시간에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인데 어떻게 접근해서 풀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소화약제랑 산수식 자신 있게 알아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알죠. 다 아니까. 근데 지문이 3개야. 이거 시간 투자해서 22줄에 채우면 나머지는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은 양, 똑같은 내용, 포맷을 갖고 가셔야 되고요. 내용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했대요. 산출식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도 과정이 있네요. 친절하게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이게 답안을 작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부할 때 이것까지 다 쓰면 시간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모자르죠. 그럼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제가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소 제목들조차도 소화약제랑 산출식 하면 여기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산출식 써주고 혹은 제가 두 번째 설명했다 들으시지 개요도를 알려주고 설명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도 보시죠. 소화량 산출식도 마찬가지고요. 바뀐 내용이죠. 1.35가 없었던 내용인데 이런 게 내용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준 거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제가 정의 말씀드렸죠. 메커니즘. 자, 그럼 정의가 빠졌겠네요. 그럼 소화 농도가 뭐고 설계 농도가 뭐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표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완벽해지는 거죠. 답안이 이제 포맷이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소화약제 종류에 따른 허용 성적의 농도가 43%인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소방기술사는 정량적 근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43%가 나왔을까요? 그걸 설명해 주면 답안이 보다 완벽해지는 거죠. 자, 농도에 관한 계산식을 한번 해보시죠. 설명이 들어갑니다. 43% 산소지수, 실제로 산소 농도, O2는 약 12% 나옵니다. 그래서 18% 이하이기 때문에 혹은 16 이하이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낮으면 어떻게? 사람이 질식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는구나. 소화도 하고 사람들 이렇게 정량적 근거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 받을 수 있는. 제가 무슨 법에 대해서 그냥 외우는 무슨 컴퓨터 기계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계산식입니다. 또 유도하는 거 표에다가 표로 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표에다 그리시면 돼요. 대신 이제 우리는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외우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이러한 유도하는 식들은 뭘 고민해 보셔야 하냐면
식을 외우는 것도 좋고요.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헷갈리고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관계식을 외웠고요. 두 번째, 조건을 외웠어요. 이 조건을 외우지 못하면 전개가 안 되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뭘까요? 조건은 Q1은 Q2고 마찰 손실 수두는 같다라는 게 조건이죠. 토르첼리의 정리에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르첼리의 정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벌써 전개가 쫙 되겠죠. 근데 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되고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전개하면 자연스럽게 문제 정리가 됩니다. 대신 등가 길이의 개념 뭐 답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 소견 하나 정도는 넣어 주셔야죠. 그걸 어떻게 넣을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차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왜 나왔는지는 아마 수험생들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부천 호텔 화재, 그리고 매트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있어서 그런 시험 문제에 나온 시사의 문제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고 외울 건지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방청에 들어가면 이런 공고문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나오는 거 잠깐 검색할 수도 있고, 혹은 구글에서 들어가서, 혹은 메일을 열어볼 때 한두 번씩 들어가서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했던 제 선배분은 방제신문도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로 주문을 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말고요. 소방청에 들어가셔서 가끔씩 공고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게 나오고 이런 것만 훑어본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푸실 수가 있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 기준 하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 안전 매트의 구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자, 이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니까.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음에 또 나온 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외워야 되는데 구조 기준이니까요. 왜? 공기 안전 매트는 설치 기준이 왜 안 나오느냐? 이동성이니까요. 그러면 구조 기준밖에 안 나오겠죠? 자, 이제 내용을 읽어봅니다. 어떻게 외울 건지를 이제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공기 공급, 포지, 안전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왜? 내용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답안지도요.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채점자가 이걸 보고 넌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구나. 공부를 했는데 남들하고 차별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점수를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3교시는 저희 스승님이신 김송권 원장님과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 속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 속도는요, C exponential 마이너스 RT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게 화학 반응 속도, 또 아레니우스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기체에서 연소 속도를 따질 때 아레니우스식을 씁니다. 반응 속도식을 씁니다. 자, 요게 C가 충돌이에요.
유효 충돌 빈도 계수입니다. 유효 충돌 빈도 계수. 자,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연소라는 가정도요. 연소라는 가정도 화학 반응의 어떤 한 방법이죠. 근데 화학 반응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라고요? 원자로 구성이 됩니다. 원자,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화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원자, 분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활발하게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갔을 때 이렇게 표시한 게요. 이렇게 표시했죠. 예. 활성화된 수소, 그 다음에 활성화된 수산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유 라디칼, 활성 라디칼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놈들이 산소하고 결합하든지 아니면 수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열과 빛을 내는 것이 우리는 화학 반응, 연소 반응의 과정입니다. 그죠? 결국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 C값은 높아지고요. C값이 높아지게 되면 화학 반응 속도는 커지고 연소 속도는 굉장히 커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이론 96회 112회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리고 110회는 아리누스식을 물어보고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112회도 이것도 112회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그리고 자, 전이 상태 이론은 뭐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원계에서 활성계, 생성계 이게 너무 잘 알 거예요. 원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요. 활성계가 되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요. 생성계가 됩니다. 그래서 원계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활성계, 에너지를 방출하면 생성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부분들이 미연소되고 있는 부분들 쪽에 미연소 가연물에 에너지를 주어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활성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연쇄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원계에서 활성계, 생성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간 과정을 전이 상태 이론이라고 그런다. 한마디로 열을 받아서 열을 흡수해서 뭐다가요? 활성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이 상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반응 속도인데 온도와 반응 속도는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충돌 이론은 높아지고요. 유효 충돌은 많아지고요. 유효 충돌이 많아진다는 것은 활성 라디칼이 많아진다는 거고 활성 라디칼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산소와 수소와 결합을 해서 뭐라고요? 연소가 진행이 되는 화학 반응 속도가 굉장히 커진다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리를 다시 하면요. 온도가 화재가 나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더라.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 간의 충돌이 많아지더라. 원자 간의 충돌이 많아지면 활성 라디칼이 많아지더라. 활성 라디칼이 많아지게 되면요. 화학 반응 속도, 연소 속도가 굉장히 커지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학 반응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화학 평행 이동도 105회 한번 나왔던 적도 있네요. 자,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